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윙크 컴퓨터 응용 선반 해설 강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2017년 3회 기출문제 보건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강을 절삭할 때 쇠파. 자, 칩이라고 하죠. 칩을 잘게 자, 피삭성.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피삭성. 자, 이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 특히 황, 납 등의 특수 원소를 첨가하는 강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쾌삭강. 자, 먼저 여러분들 피삭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피삭성은 자, 절삭 가공 시 절삭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절삭의 난이도를 피삭성이라고 하는데, 즉 금속 재료가 잘 절삭될 수 있도록 황이나 납 등의 특수 원소를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쾌삭광이라고 합니다. 쾌삭광. 자, 그래서 피삭성을 높이고 절삭 공구의 수명을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성질의 개선한 구조형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이나 납을 첨가하는데 그래서 황쾌삭광 또는 납쾌삭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황납 등의 특수원소를 첨가한 것을 무엇인가 하는 쾌삭광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한 거꾸로 이런 쾌삭광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특수원소는 무엇인가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황이나 납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삭성이란 단어와 또한 쾌삭광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월 베어링에서 전월의 지름이 30mm, 길이가 40mm인 베어링의 하중이 2400N일 때 베어링의 압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잠깐 간단히 그려놨는데요. 자, 이렇게 베어링,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게 지금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의 이 전월의 지름이 30mm. 자, 전월의 지름이 여기가 30mm 정도 되니까 이거 투영했을 때 이 D가 30mm. 전월의 길이가 지금 40mm. 그리고 베어링 하중이 약 2400 정도. 그때 베어링 압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여러분 압력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압력은 항상 우리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단면적은 여기 보면 단면적은 지름 곱하기 전월의 길이가 되고 베어링 하중은 2400N이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40mm 2400은 계산을 하면 베어링 압력은 2가 될 겁니다. 2가. 그래서 베어링 압력은 2N per mm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베어링 압력을 구할 때 이 그림들, 즉 투사 면적들을 생각해서 그 면적을 하중을 나눴을 때 베어링 압력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황동. 자,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마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은 여기 보시면 도료 및 아연의 도금, 또한 저온 풀림, 아니면 응력 제거 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물의 침전 처리는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연균열 방지책 3가지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본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의 비중이 2.7입니다. 비중이 2.7. 자, 비중이 2.7인 것은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비중이 2.7이다. 자, 비중이 2.7이면 여러분들 꼭 알루미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때 비중이 2.7이 알루미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고 은백색의 금속으로
내식성이 좋으며 전기 전도율이 구리의 60% 이상인 금속은 자, 정답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답은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자, 참고로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가 비중이 4.5를 기준으로 4.5보다 크면 무거울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4.5보다 작으면 가벼울 경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풀어봤던 알루미늄은 비중이 2.7이기 때문에 얘는 경금속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의 특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비중이 2.7.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비중이 2.7이 알루미늄이구나 하면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전연성은 전성 더하기 연성을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성은 넓게 퍼지는 성질이고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전연성이 좋죠, 알루미늄은. 그래서 전연성이 우수하고 전연성이 그런 내용이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설계 문제인데요. 자, 축 방향으로만 정하중 받는 경우, 자, 50kN을 지창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kN. 단위 조심하시고요. 할 수 있는 훅 나사부의 바깥지름. 자, 훅 나사부의 바깥지름입니다. 바깥지름. 자, 바깥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단, 허용 응력은 50Nm/mm의 제곱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잠깐 간단히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축 방향으로 정하중만 받는 경우 지금 W가 50kN 정도 되겠죠. 50kN. 자, 50kN이고 자, 허용 응력이 50Nm/mm의 제곱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해설에 공식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여러분들 후에 축 방향으로 정하중 받는 경우에는 이 공식들이 허용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D에 대해서 풀면 D가 자승이 붙어 있기 때문에 D에 대해서 풀면 자, 응력은 자, 50N 허용 응력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정하중을 받을 때 하중인데 하중은 자 50kN이니까 1시 100 1000만 5만 뉴턴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5mm가 되겠습니다. 4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공구 절삭 재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WC 여러분들이 WC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그린 부분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WC를 주성분으로 하고 고융점 경질 탄화물 분말과 코발트 니켈 등의 인성이 우수한 분말을 결합제로 하여 자, 소결 성형한 절삭 공구는 무엇인가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초경합금입니다. 초경합금. 자, 우리가 선반을 가공할 때 선반 바이트에 이제 장착이 되는 인서트 팁이 있습니다. 이런 인서트 팁을 초경합금으로 만드는데요. 자, 그 초경합금은 탄화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다가 코발트하고 니켈을 넣어가지고 이런 분말들을 이런 인서트 팁 모양의 그런 모양 이렇게 모양 생긴 곳에 넣어가지고 가압시키는 거죠. 이렇게 더 소결시켜서 가압시키는 거. 자, 이게 가압시키는 게 바로 초경합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금 탄화텅스텐, 티탄, 탈탄 등의 분말을 그런 분말에다가 코발트, 니켈 분말하고 섞어가지고 인서트 틴 모양의 그런 곳에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성형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서 소결한 것을 우리가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초경합금. 초경합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라믹, 그 다음에 서멧, 주조 경질 합금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해설을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기 핵심 키워드는 탄화텅스텐을 주성분을 하고 무슨 소결 성형한다고 나오면 아무래도 초경합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7번. 관계를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에 속하지 않는 것. 자,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관계를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자, 킬드강, 자, 림드강, 세미킬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미림드강은 없죠. 그래서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관계 세 가지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정도를 함유하는 합금으로 자, 통신기, 전월선 등의 전기 저항 재료로 이용되는데 여러분이 좀 암기하셔야 되긴 자,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정도를 함유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콘스탄탄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탄. 자, 구리 니켈 합금으로 니켈을 40에서 50% 함유한 합금은 콘스탄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함유하는 조성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콘스탄탄은 니켈 40에서 45%. 또한 또 많이 나오는 게 모넬메탈은 60에서 70%의 니켈을 함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엘린바하고 인바가 나옵니다. 이 엘린바하고 인바를 우리가 불변강이라고 하죠. 불변강. 자, 불변강은 말 그대로 자,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 계수 및 탄성 계수가 변하지 않는 불변강입니다. 불변강. 자, 그 불변강, 즉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강을 우리가 불변강이라고 하는데 그 불변강의 대표적인 게 엘린바하고 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스탄탄하고 모넬메탄의 함유량은 좀 암기하시는 게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모듈이 2이고, 자, 모듈이 2입니다. 모듈이 2이고, 입수가 각각 36, 74개인 두 기어가 맞물려 있을 때, 자, 축간거리입니다. 축간거리.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중심거리라고 하죠. 중심거리. 자, 중심거리는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어 1번이 있고, 지금 기어 2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어 1번의 입수는 36개고, 2번의 입수는 74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D는 MZ, DMZ 꼭 배우셨죠? 여기서 DMZ인데 그러면 이제 이 중심거리를 구할 때 공식은 자, 중심거리 C는 2분의 자, 중심거리니까 여기가 D가 되겠죠. D1이 되겠고 D1 플러스 D2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피치온 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하지만 이 피치온 지름이 모듈 곱하기 입수라는 걸 알면 여기에 다시 이렇게 고치면 이에 모듈의 Z1 더하기 모듈의 Z2가 되면 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2의 모듈의 자, Z1 플러스 Z2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심거리는 2의 Z1 플러스 Z2를 가로로 해서 M으로 묶고 그러면 하나씩 넣으면 2의 36 더하기 74에 곱하기 2 하면 정답은 11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중심거리 구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밀링 작업에서 상향절삭과 비교한 하향절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은 밀링에서 꼭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점을 꼭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오늘은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이 과연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공작물이 여기 있고, 공작물. 이쪽도 공작물이 있겠습니다. 자, 자, 상향절삭을 먼저 보시면, 상향절삭은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자, 공구가 회전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는 것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구의 이동 방향과 공작물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 자, 그에 반면에 하향절삭은 공작물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공구도 돌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게 바로 하향절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거니까 4번을 보시면, 자, 지금 하향절삭의 특징입니다. 하향절삭. 하향절삭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향절삭은 커터의 이송 방향과 절삭 방향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터의 이송 방향과 절삭 방향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자, 백래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상향은 백래시에 별 지장이 없고 하향은 반드시 백래시를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 뭐 기계의 강성 쪽이라든지 인선의 수명, 그 다음에 가공 표면 거칠기에 관련해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비교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연삭숫돌의 입자 중 천연입자입니다. 천연입자. 자, 천연입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천연입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에머리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 천연입자는 바로 사함, 석영, 에머리, 콜로덤, 다이아몬드 등이 천연입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입자는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인조입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조입자. 자, 인조입자는 뭐 탄화규소, 산화알루미나, 탄화붕소, 지르코늄 옥시드 등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으로 틀린 것.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2번 보시면 측정 범위가 좁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얼 게이지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상당히 넓다. 그에 뭐 1번 1급 오차가 적고 연속된 변이량의 측정이 가능하고 소형이고 가벼워서 취급이 용이하다라는 것은 다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진공관의 격자, 반도체, 프린트 회로 등의 가공에 사용되는, 자, 화학적 가공입니다. 화학적 가공. 자, 화학적 가공의 특징을 물어보는 말인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화학적 가공은 강도나 경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화학적 가공은 강도나 경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 보니까 2번 보시면 강도나 경도가 높은 재료는 가공하기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가공은 뭐 변형이나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고 가공 경화 또는 표면 변질 등이 거의 생기지 않고 복잡한 형상의 표면 전체를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게 화학적 가공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가장 큰 특징이
강도나 경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설해 보시면 화학적 가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한 번에 여러 개를 가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선반 가공에서 척에 고정할 수 없는, 자, 척에 고정할 수 없는 복잡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척의 대표적인 척이 단동척하고 우리 연동척이 있는데요. 자, 이 연동척이나 단동척에 고정할 수 없는 복잡한 가공물은 이 앞에 연동척하고 단동척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면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L자 플레이트를 통해서 자, L자 플레이트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L자 플레이트를 통해서 나사나 이런 것들을 고정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모형들을 공작물을 설치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바이트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 면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행추입니다. 돌아갈 때 평행을 맞추기 위한 평행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면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늘 선반의 부속 장치로 많이 나오는 게 방진구죠. 방진구. 가늘고 긴 일감 공작물 또는 휘어짐을 방지하죠. 그때 쓰는 게 바로 방진구인데, 자, 고정식 방진구는 우리가 배 뒤에 설치하고, 자,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설치하죠. 왕복대 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해설이 있는데 해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 거. 자, 면판, 센터, 방진구. 자, 선반에서 가늘고 긴 가공물의 휨이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드릴로 뚫은 구멍은 치수 및 정밀도가 좋지 않으므로, 자,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자, 정답은 리머 가공이 되겠습니다. 리머. 자,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는다. 정밀하게 다듬는 것은 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탭 가공은 앞나사를 내는 거죠. 앞나사. 자,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뚫은 구멍에다가 탭을 통하여 앞나사를 냅니다. 뭐 1번 탭, 2번 탭, 3번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나사를 내죠. 앞나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로치 가공도 있고 슬로터 가공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일반적인 줄 작업입니다. 줄 작업 방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줄 작업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진법, 사진법, 병진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작업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그럼 4번 하진법이 되겠습니다. 하진법. 자, 그림을 보시면 직진법.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사진법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법, 그 다음에 병진법. 자, 그래서 하진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치형을 깎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기어의 치형을 깎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3번 엔드밀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기어 절삭법에는 크게 형판에 의한 방법,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 창성법에 의한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치형을 깎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엔드밀에 의한 방법이죠. 자, 우리가 엔드밀로 기어를 가공할 수는 없죠. 엔드밀로는 자, 홈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홈 가공. 자, 뭐 엔드밀로 이런
자, 이런 홈이 있을 때 이런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엔드밀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쇼피닝. 자, 쇼피닝인데, 자, 쇼피닝에서 중요한 가공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쇼피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쇼피닝은, 자, 표면을 타격하는 일종의 냉각 가공입니다. 냉각 가공. 자, 작은 볼이 있습니다. 작은 볼. 작은 볼을 우리가 숏이라고 하는데요. 이 숏을 공작물 표면에 분사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화학 조종을 변화시키지 않고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피로 강도 및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자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금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이 코일 스프링의 피로 강도 또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숏이라는 작은 구슬들을 같이 쏘면서 압축 공기로 쏴주면서 코일 스프링에 쏴주면 코일 스프링이 피로 강도 및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쇼피닝의 가공 조건에서 거리가 먼 것. 자, 이 쇼피닝의 가공 조건에서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정답은 4번 분사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 각도도 중요하고 분사 면적 또한 얼마나 빠르게 쏠 것인가 분사 속도가 쇼피닝 가공 조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분사 시기는 크게 가공 조건으로 거리가 멀겠죠. 자,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밀링 머신에서 브라운 샤프형 분할대를 이용하여 이수. 자, 이수는 일단 60개인 스퍼기어 2를 깎을 때 선택하는 구멍열의 종류는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밀링 머신에서 분할법 할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분할법에 보면 단식 분할법이 있습니다. 단식 분할법은 분할 크랭크와 분할판을 사용해서 분할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분할 크랭크를 40회전 시키면 자, 분할 크랭크를 40회전 시키면 주축은 1회전 함으로써 주축을 회전시키려면 분할 크랭크를 n분의 40회전 시켜야 되는데 자, 먼저 공식을 먼저 보시면 자, h분의 h. 자, 대문자 h분의 h는 n분의 40입니다. 이 공식을 좀 여러분들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암기를 해 주시고 자, 이때 n이 뭐냐면 가공물의 등분수. 자, h는 분할판의 구멍 수가 되겠습니다. 자, 소문자 h는 1회 분할에 필요한 분할판의 구멍 수인데요. 자, 문제에서 이 수가 60개니까 60등분이 되겠습니다. 60등분. 그래서 n이 60. 자, 다시 쓰면 대문자 h분의 h는 자, 분할 60등분이니까 가공물의 등분수는 60분의 40이 되겠죠. 자, 일단 뒤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분의 40이 h분의 a면 자, 60에다가 4분의 1씩 곱하겠습니다. 60분의 분자하고 분모에 똑같이 4분의 1씩 곱하면 1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15분의 10이 되면 분할 샤프형이 자, 보면 여기가 15니까 15 구멍열의 분할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4분의 1씩 곱하는 겁니다. 자, 15 구멍 분할판 말고 다른 구멍 거를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 말고 다른 수를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분의 1을 왜 곱했는지 이 브라운 샤프형 15 구멍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4분의 1씩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15 구멍 분할판 말고 다른 구멍 분할판을 사용하기 예를 들어 한 18을 만들려고 4분의 1 말고 다른 수를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분할판의 구멍 종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4분의 1씩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15분의 10이 나오면 브라운 샤프 15 구멍열에서 분할 크랭크를 10구멍씩 전진하면서 가공한다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자, 이 브라운 샤프형 분할대가 구멍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택한 구멍열은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15. 자,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 자, 다음 중 절삭 저항 3분력. 자, 절삭 선반에서 절삭 저항 3분력으로 맞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일단 F1은, 자, F1 가장 큰 주분력이 되겠습니다. 주분력. 그 다음에 F2가 두 번째로 큰 배분력이 되겠습니다. 배분력. 자, F3가 바로 이송분력. 이송분력, 아니면 다른 말로 우리가 횡분력이라고 합니다. 횡분력.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주, 배, 이렇게 횡으로 외우면 됩니다. 주분력이 가장 크고 배분력, 그 다음 횡분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크기와 명칭도 다 같이 맞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공구 결함 중 일감과 공구의 옆면의 마찰입니다. 자, 공구의 옆면의 마찰에 의해 일어나는 마모는, 공구 마모는 세 가지가 있죠. 플랭크 마모, 크레이트 마모, 치핑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공구 옆면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마모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플랭크 마모. 자, 플랭크 마모. 자, 그래서 얘는 플랭크 마모. 자, 플랭크 마모는, 우리가 플랭크 마모는 다른 말로 한국 여유면 마멸이라고 합니다. 여유면 마멸. 자, 여유면 마멸이라고 하죠. 자, 측면과 절삭면의 마멸에 의해 생기는 마모를 우리가 여유면 마멸이라고 합니다. 여유면 마멸. 그래서 정답은 플랭크 마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지는 것.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지는 것을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로 하고, 얘는 경사면이 파지니까 경사면 마멸이라고도 합니다. 경사면 마멸. 자, 치핑은 뭐냐면 절삭공구 인선 일부가 미세하게 탈락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팁이 있다 하면 이 끝부분, 인선 끝부분이 마모돼서 날아가는 경우, 탈락되는 경우를 우리가 치핑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가공 방법 중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드릴로 뚫고 이런 모양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싱킹은 접시머리 나사가 묻힐 수 있게 만든 것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카운터 싱킹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드릴로 구멍을 뚫겠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뚫은 다음에 카운터 싱킹 공구로, 이 카운터 싱킹 공구로 마무리를 해서 접시머리 나사가 묻힐 수 있게 하는 것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 보링이 있습니다. 카운터 보링은 머리가 붙어 있는 볼트 머리. 볼트 머리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볼트가. 그래서 볼트 머리가 묻힐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카운터 보링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보링도 마찬가지로 먼저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보링 공구를 통해서 카운터 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드릴 가공의 종류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꼭 핵심 키워드를 먼저 보시면, 자, 카운터 싱킹, 먼저 카운터 보링. 보링은 볼트의 머리 부분입니다. 볼트의 머리 부분이 묻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볼트의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은 접시 모양,
접시 모양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것처럼 리밍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멍을 다듬는 작업을 우리가 리밍이라고 합니다. 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정밀도 있게 가공하는 것은 리밍이 되겠습니다. 또한 탭핑은 구멍을 뚫고 앞나사를 내는 걸 탭핑이라고 합니다. 탭핑. 자, 먼저 또 보링을 보겠습니다. 자, 보링은 아까 리밍은 구멍을 다듬는 거지만 보링은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넓히는 거. 자, 이제 스포 페이싱이 있는데 스포 페이싱은 볼트가 넣는 부분만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볼트나 너트가 닿는 구멍 주위의 부분만 평탄하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스포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스포 페이싱. 자, 여기 보시면 카운터 보링은 이렇게 깊게 가공을 하나, 스포 페이싱은 이렇게 볼트 너트가 닿는 부분만 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 페이싱이 되겠습니다. 스포 페이싱. 자, 그래서 정답은 카운터 싱킹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23번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기역은 선반의 부속 장치 중 무엇인가? 기역입니다. 기역. 자, 기역은 면판이 되겠죠. 선반에서 척으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없을 때 복잡한 공작물이나 대형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면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면판에 보면 공작물 중심에서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추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반에 하고 밀링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자, 선반의 부속품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방진구, 또 맨드릴. 맨드릴은 다른 말로 이제 신봉이라고도 합니다. 신봉. 또한 뭐 면판, 돌림판과 돌리개. 자, 밀링 머신의 부속품은 뭐 슬로팅 장치, 회전 테이블, 분할대, 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늘고 긴 일정한 단면 모양. 자, 중요한 게 일정한 단면 모양입니다. 일정한 단면 모양을 가진 공구에 많은 날, 자, 많은 날. 자, 일정한 공구에 많은 날을 가지고 키홈, 스플라이홈, 원형 및 다각형의 구멍 등을 절삭하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브로칭 가공이라고 합니다. 브로칭 가공. 자, 브로칭 가공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브로칭을 통해서 키홈, 또한 스플라인 홈, 아니면 원형이나 다각형 구멍 등의 내면의 형상 가공 등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각형의 구멍의 내면 가공 형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각형이 된 것들. 자, 여기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스플라인 홈들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브로칭이 되겠습니다. 브로칭. 자, 브로칭이 되겠고, 그래서 뭐 드릴링은 구멍 뚫는 거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기계 가공 후 평면 원통면의 정밀 다듬질이 필요할 경우 이용되는 것은, 자, 기계 가공한 다음에 자, 정밀 다듬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밀 다듬질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것은 바로 스크래퍼 작업입니다. 스크래퍼 작업. 자, 스크래퍼 작업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크래퍼는 기계 가공을 하고 더욱 정밀하게 다듬질할 때 소량의 금속을 조금씩 깎아내는 것을 우리가 스크래퍼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좀 큰 공작기에 큰 선반의 베드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밀하게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스크래퍼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스크래퍼는 열 처리가 된 다음에 사용하기는 어렵죠. 자,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보면 일단 탭 가공은 자, 앞나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나사. 자, 리머 가공은 앞에도 설명하셨듯이 여러분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는 것. 자, 다이스는 이제 수나사를 내는 거죠. 수나사를 내는 거죠.
자, 순화살을 내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는 보통 M1, M2, CB형, CM형이 있습니다. 자, HT형은 없죠. 자, 27번 전해 연마입니다. 전해 연마. 자, 전해 연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전해 연마는 가공 변질층이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가공 변질층이 없습니다. 전해 연마 특징이죠. 전해 연마는 가공 변질층이 없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전해 연마가 가능합니다. 가공면에 방향성이 없고 내마물성 내 부식성이 향상되며 연질의 알루미늄, 구리 등도 쉽게 강택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해 연마 특징 잘 암기하시고, 그래서 전해 연마의 특징 아닌 것은 1번 가공 변질층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스윙 200mm 이하로서 시계 부품이나 재봉 틀 부품과 같은 소형 부품 가공입니다. 소형 부품 가공인데 무엇보다도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계 부품이나 재봉 틀 부품 같은 거고, 소형 부품 가공에 적합한 선반의 종류는 바로 작은 탁상 선반이 되겠습니다. 탁상 선반. 탁상 선반은 스윙이 200mm 이하에서 시계 부품, 재봉 틀 부품인데, 여러분 이 스윙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윙은 자, 선반에서 척이 있습니다. 선반에서 이렇게 척이 있고 이 공작물을 물릴 텐데요. 공작물을 고정을 할 텐데 이 공작물을 고정하고 돌릴 수 있는, 자, 여기 베드에 이제 베드하고 이 축 센터하고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공작물을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이렇게 큰 공작물을 물려서 회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작 기계를 살 때 스윙은 얼마나 나오는가, 즉 내가 공작물을 얼마만큼 큰 것에 공작물을 물려서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스펙을 보실 때 그 스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로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자, 정면 선반은 기차 바퀴. 자, 차륜 선반은, 자, 주축대가 2개. 자, 차축 선반도 뭐 주축대가 마주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체의 구멍, 홈 등의 특정 부위만의 모양을 도시하는 추상도는, 여러분 추상도 나오는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셔도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대표적인 게 이 구멍 부분을 추상도로 나타내니 한 구멍, 홈, 특정 국부만 투상도 할 수 있으니까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국부 투상도. 그래서 여러분 핵심 이론을 한번 보시면, 자, 핵심 이론에 보시면 투상도의 종류에서 보면 먼저 이렇게 보조 투상도가 있습니다. 보조 투상도. 경사 부위가 있는 물체를 그 경사면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조 투상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분 투상도. 그림의 일부를 도시하는 거. 이렇게 부분 투상도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국부 투상도, 또한 축에서 키, 홈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투상도, 그 다음에 확대도가 있습니다. 핵심 이론에. 자, 그러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표면 거치기 지시 방법에서, 자,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될 게, 자, A,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다음에 B. 반드시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C. C는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제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면이 있다 보면 도면에 이렇게 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면은 제거 가공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표면 거칠기를 지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